있는 분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이제 경제 부분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쉬운 단원을 다룰 거예요. 언제 시장론을 다루게 될 건데, 이 시장론은 대부분 암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13페이지부터 부동산 시장론이 있는데, 이 시장론에서는 대부분 이 학자 이렇게 말했다, 요런 이론이 있다, 요런 것들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이거 다 하면 우리 집에 못 가요. 4시 돼야 집에 가요. 그래서 요 중에서 한 시장론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시장 파트에서 다뤄야 되는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만 간단하게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할 게 시장론인데, 시장론은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과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효율적 시장,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대 이론이 있어요. 지대가 어떻게 형성된다라는 거 학자 이론들이죠. 그 다음 네 번째 도시 공간이 어떻게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는 도시 공간 구조에 관한 내용들이 또 나오고요. 다섯 번째 입지 이론이 나오는데, 중요한 게 상업 입지가 중요해요. 입지, 이런 내용들이 다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5개가 나오면 거의 여기에서 대부분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다 다루지를 못하고 요거하고 요것만 가볍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감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자, 13쪽은 안 봐도 됩니다. 넘어가시고. 14쪽도 그냥 부동산 어떤 특징이 있다, 그런 것들이에요. 기출에 잘 안 나오는 것들입니다. 보시면 되겠고, 15쪽으로 볼게요. 15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과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과현상. 여과현상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하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죠. 여과현상은 2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향 여과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상향 여과라는 게 있어요. 이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럼 하향 여과라는 건 뭐냐? 원래 이 집이 고급 주택지였어요. 고급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좋은 집이었다는 거죠.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점점 지나갑니다. 그러면 30년 지나면 이 집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걸음이 지지 않을까요? 그죠? 고쳐야 되는 비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발전이 안 돼. 발전이. 그러면 집을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안 고치죠. 그럼 집이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험해져요. 지금 시점에 대부분 보일러가 도시가스잖아. 가스 보일러란 말이죠. 대부분. 없는 분이 계신가요, 설마? 그런데 아직도 기름 보일러예요. 아니면 연탄 보일러야. 이 동네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이런 느낌 감 잡으셨죠? 이런 동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동네, 집값이 안 올라가는 동네예요. 이런 동네는 고소득자가 떠나갑니다. 부자들은 좋은 집을 선호하거든. 그래서 이게 몇십 년 살다 보면 떠나가요. 그러면 떠나간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 하면은 저소득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요거죠. 이 주택이 서서히 저소득층 동네로 변해요. 그걸 하향여과, 다운이죠. 하향여과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상향여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상향여과는 반대의 개념이 될 겁니다. 여기는 주택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 주택이 허름한 저가주택이었어요. 이 동네가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재개발되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핵심은 요거는 뭐냐? 여기는 집값이라 좀 적었지만 집값이 안 올라가는 동네예요. 여기는 집값이 올라가는 동네겠죠? 이걸 교재대로 말하면 주택 가치 상승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집값이라고 간단히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집값이 안 올라가. 집값이 올라가는 동네가 아니에요. 이런 동네는 여기 집값이 올라가죠. 죄송합니다. 집값이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니까 이 동네가 점점 재개발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저소득층이 떠나가고 여기에 고소득층이 들어오게 됩니다. 고로 변하는 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상향여과라고 말해요. 그러면 안에 주거의 집은 그대로인데 사는 사람이 바뀌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는 사람의 소득 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바뀌느냐, 낮은 수준으로 바뀌느냐. 높은 수준으로 바뀌면 상향, 낮은 수준으로 바뀌면 이거예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데, 요건 교재 여기 없는 걸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야만이 여러분이 요걸 이야기가 편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상향여과, 하향여 같은 여가 현상은 뭐와 연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주거 분리를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거 분리라는 거는 주거가 분리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분리되느냐 하면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된다라는 걸 주거 분리라고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부자 동네가 있고 가난한 동네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은근히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을 잘 모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왜 여기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냐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다 있습니다. 요 동네들은 이 동네는 일단 위치가 좋아. 그리고 평지야. 그리고 교통이 좋아. 학군이 좋아. 그러면 요 동네 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겠죠. 집값이 높겠네. 그러니까 당연히 고소득자가 살 수밖에 없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주위 환경, 주거 분리는 고소득자가 사는 동네는 주위 환경이 좋아요. 이걸 주위 환경이 좋다라는 걸 우리 표현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외부 효과라고 말합니다. 외부의 환경이 좋은 거죠. 금방 말한 도로 환경, 그 다음에 이런 그 주변에 있는 인프라, 그 다음에 또는 그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좋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럴 때는 고소득자가 들어선다.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와 살기 좋은 동네, 네, 그 동네입니다. 자, 다른 동네를 보도록 할게요. 어떤 동네냐면은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 산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입니다. 산비탈에 골목이 막 복잡해. 여기 누가 쓰러지잖아요. 119 아저씨들이 차가 못 와. 그냥 뛰어와야 돼. 10분 동안 뛰어 올라와야 돼. 느낌 아시겠죠? 산비탈 달동네 같은 거. 느낌? 여기는 집값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여기는 저소득자가 살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또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하천이 안 흘러요. 강이 흐르는데 도시 약간 외곽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염색 공장, 그 다음에 시멘트 공장, 막 공장이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염색 공장이라는 직공들이 거주하는 허름한 주택이 많이 있어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물은 오염되어 있고, 느낌 아시겠죠? 여기 누가 살겠다? 저소득자가 살겠죠. 자, 결론은 뭐냐? 결론은 요거죠. 이렇게 고소득자가 사는 동네도 있고 저소득자가 사는 동네도 있다. 그게 왜 그렇게 갈리느냐? 주위 환경이 다르다는 거죠. 주위 환경이 좋고 쾌적하고 그 다음에 주위 시설도 좋으면 이 동네는 부자 동네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는 발전 가능성도 없고 그 다음에 좀 집값도 안 오르고 그 다음에 뭔가 환경도 안 좋고 열악해요. 그러면 이 동네들은 저가주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고가주택이 계속 고가주택으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고가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가주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 동네는 옛날에도 좋은 동네고 지금도 좋은 동네라. 제가 안동이 어떤 지역인지 잘 모르니까 아시겠죠? 옛날에도 이게 좋은 동네고 지금도 좋은 동네예요. 그런 동네는 계속 집값이 어때요? 높아요. 여기는 만약에 집이 허름하잖아요. 그럼 집을 새로 수선을 해요. 새로 수선해가지고 이 집은 알아서 잘 가고 있다라는 거죠. 즉 어떤 느낌이냐면 서울 강남 같은 데 보면 20억짜리 아파트 외관에 보면 흐름해 보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별장이에요. 다 뜯어 고쳐 놓는 거죠. 그렇게 고쳐서 쓴다라는 겁니다. 계속 고급 주택이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 삼성동은 옛날에도 부자 동네고 지금도 부자 동네예요. 그런데 요 동네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교통의 요충이었다든지 뭔가 발전 지역인 형성이 나타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서히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외면받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지역이 여기가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옛날 여기에 터미널이 있었어요. 터미널이 다른 데 가버렸어요.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도청이 있었는데 시청이 있었는데 시청이 다른 데 갔어.
느낌 아시겠죠? 그러면 요 지역이 뭔가 쇠퇴하는 원인들, 예전에는 여기에 시장이 있어서 정말 좋았다. 그런데 시장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 이제. 시장에 안 가고 홈플러스, 백화점을 간다고. 이런 인식의 변화에 의해서 요 지역이 서서히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동네 집값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안 오른다는 거죠. 집값이 안 오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집을 고칠 게 생겨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은 이런 걸 붙여 놓습니다. 차를 주차하지 말라고 담이 요렇게 약간 넘어가 있어요. 집이 진짜 그래요. 주택에 담이 요쯤 한 15도 넘어가 있어. 그러면 집주인이 붙여놨어요. 이 담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주차하지 마세요. 붙여놨습니다. 아니 담 무너졌거든 고치면 되잖아. 왜 안 고쳐? 집값이 안 오르거든. 고치고 싶은 마음에 이걸 담을 고치는데 1,000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집값이 1,000만 원 올라야 되는데 집값이 안 올라. 고치지? 자 그러면 선생님 나는 그래도 우리 집 깨끗하게 고쳤을 건데요. 네 안다고. 근데 여기서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내 집을 내가 아낀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 수선비를 투자한 1,000만 원만큼 집값이 올라가면 고친다라는 경제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집값이 안 오르니까 요거죠. 집값이 안 오르니까 안 고치기죠. 점점 저가로 바뀌죠. 요걸 뭐라고 말하죠? 하향여가라고. 요게 뭐가 되느냐? 요게 하향여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다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저가 동네인데 여기는 옛날에도 흐름한 동네고 산비탈이야.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입니다. 초등학교 이럴 때 살았던 동네인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게 이 골목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너무 좁아가지고 거의 뭐라 그래야 되죠? 거의 뭐 사람이 겨우 지나가지 뭐 오토바이는 겨우 지나가지만 차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연탄 배달 같은 거 하잖아요. 어릴 때 그 밑에서부터 가지고 올라가야 돼. 일학가가 못 올라가요. 이게 맞시겠죠? 굉장히 열악한 동네입니다.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올라가 보니까 똑같아. 골목이. 이 동네는 계속 그런데 이 동네는 예전에 염색 공장, 시멘트 공장이 있어서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도시의 외곽이었거든요. 근데 도시가 확장이 되겠죠. 확장이 되면서 시멘트와 염색 공장을 외곽으로 이전합니다. 이전하면서 여기는 하천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서 하천 주변에 공원을 조성한 거예요. 와, 그런 이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가 돼버렸네?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는 서서히 무슨 동네로 변하겠다? 고가주택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는 손에 힘이 풀리네 이제. 손에 힘이 풀렸어. 이게 저가주택이 고가로 바뀌었죠. 그게 요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죠? 상향여가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수업할 때는 꼭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요거예요. 말씀드리는 게 요거예요. 그게 뭐냐?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한다. 그러면 이게 500년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도시의 변화, 지역의 변화를 1년 이내로 보지 말고 지금 말하는 건 몇십 년 주기로 본다라는 거죠. 몇십 년 주기로 본다면 한 20, 30년 주기로 본다면 이렇게 계속 유지되기도 하지만 바뀌기도 하고 100년 지나면 200년 지나면 이게 다시 바뀌기도 하겠죠. 그렇게 지역은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 지역도 있고 변할 수도 있다. 변하는 것만 여기 설명을 한 거예요. 물론 시험 문제는 이것만 나옵니다. 이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할 때 이게 적절하게 이해가 되셔야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한다. 그래서 이건 결국 지역의 변화다.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거 지역의 변화. 이 주거 지역은 굉장히 짧은 기간, 며칠, 몇 달, 몇 년을 보면 잘 모르겠지만 20, 30년을 보면 변했어요. 저희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전통적으로 저희 지역에 옛날에 좋은 동네는 동네 이름이래요. 동래동, 옥봉. 느낌 아시겠죠? 옥, 봉 이런 느낌이 좋은 동네였다. 옛날에는 좋은 동네인데 지금은 완전 그냥 저속층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동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저희 지역의 특징을 좀 보면은 강이 흘러 이렇게. 그런데 예전에 전통적인 우리나라 주거지역은 산이 있으면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가 가장 좋은 주거지와 위치예요. 이 동네가 강에 너무 가까이 지나가지고 범람하잖아.
그죠? 강 너무 가까이 가지도 않고 산에서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딱 좋아. 요즘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옛날에는 좋은 동네였는데 즉 조선시대 하면 좋은 동네 분명히 맞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지역에 요 산 넘어가면 산청 지리산이 나와요. 계속 말하죠. 첩첩 산정에 발전할 데가 없어. 어디 발전하? 여기로 발전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여기가 우리 어른들 말로 들어보면 쌍놈 사는 동네라고 그래도 안 했어요. 요 동네가 30년 40년 전에는. 그런데 이 동네가 여기보다 지금은 더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시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요. 왜? 여기는 뭐니까? 형이 요거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죠? 제 진주대 사천이 나와.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남해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요. 당연히 이렇게 발전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점차 발전하는 그런 지역이 될 수가 있어요. 지역이 하나는 게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정체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는데 지금 말하는 거는 주 환경의 변화만 나타나는 이건 짧은 기간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도 오랜 기간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분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한 5년 정도 지나가지고 아파트를 전세를 들어갔어요. 그 아파트 이름이 뭐냐면 무지개 아파트예요. 무지개 아파트. 무지개, 개나리, 목련 느낌 아시겠나요? 4층짜리? 50년 전에는 이거 경쟁률 100대 1입니다. 진짜. 50년, 60년은 아파트가 없었단 말이야. 그때는 이거는 경쟁률 100대 1이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 집 아파트에 놀아서 깜짝 놀랐죠. 아니 집에서 샤워를 안 해? 우리 때 중고등학교 때 집에서 샤워 같은 거 안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어머님한테 빨간 다라이? 알걸 빨간 다라이 거기에다 물 대파가지고 맞아가면서 4학년인데 엄마한테 씻고 싶겠습니까? 제가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뭐든 맞죠? 이해합니다. 초등학교 때 왜 여선생들 우리를 싫은지 알겠어요.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머리를 안 감잖아 그때는. 그죠? 에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이나 베트남 갈 필요 하나 없어. 우리 옛날에 그랬거든. 우리 지금도 제가 하면 목욕 같은 거는 명절에만 하는 거지 평소에는 목욕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목욕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기억 안 납니까? 떼검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에이 다 그렇게 했는데 뭐 손톱검사하고 이런 세대 아닌가? 그렇게 보였는데 이런 세대 맞겠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다가 깜짝 놀랐죠. 아파트에서 샤워를 하니까. 와, 이건 별천지야. 그런 아파트 요런 거예요, 요거. 이게 그 40년 정도 이야기니까 이 아파트가 굉장히 경쟁이 높았어요. 그게 그때는 고가주택이지.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요즘은 아니죠? 부르지요. 이렇게 마시겠죠? 요거는 에이, 지가 안 할라요. 여기는 재개발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요런 아파트들은 요즘은 대규모 아파트를 만드는데 요즘 것들은 주택단지에 이렇게 주택단지 인근에 만들었기 때문에 요걸 흘러도 고층건물로 못 올려요. 좁기 때문에 지역이. 왜냐하면 주택가에 있거든 요게. 근데 요즘은 새로 개발할 때 확 나가지고 전체를 넓혀버리잖아. 그러니까 대규모 짓다 보니까 달라지는 거죠. 여하튼 이런 느낌이다. 즉 지역의 변화, 그거 주거환경의 변화, 이걸 우리는 주거분리라고 말하는데 요거에 관한 내용이 우리 교재 15쪽에 있습니다. 15쪽에 보시면 2번 하향여가 동그라미 2번이죠. 하향여가 밑줄. 첫 번째 줄 중간부터 밑줄 긋습니다. 기존 주택이 하위계층 사용으로 전환, 요것만 밑줄.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자세한 설명 다음에 할 겁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말한 거예요. 이걸 다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번 상향여가 밑줄. 첫 번째 줄 중간에 상위계층 사용으로 전환 밑줄. 간단하다, 그죠? 포인트는 요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여가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해달라. 그래서 밑에 6번에 보면 주거분리가 나오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제, 여가현상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효율적 시장이라는 걸 볼 건데요. 그거는 뭐냐? 밑에 가로 8번에 나옵니다. 요거는 효율적 시장이라는 이론이에요. 먼저 이해를 하실 거는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은 원래 부동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주식시장에 나타나는 이론이에요. 그 이론을 주식시장에 나오는 그 이론을 부동산 시장에 접목을 한 거예요. 그래도 그게 맞아가니까 그러면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부동산의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들을 우리는 정보라고 말합니다. 이 정보가 부동산 시장 가치에 영향을 줘요. 근데 얼마나 영향을 즉각적으로 잘 주느냐, 요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효율적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정보가 주어져요. 그러면 부동산이 바로 올라가고 내려가요. 그걸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내가 있는 지역, 내 토지 바로 옆에 KTX 역사가 들어온대. KTX 여기. 그러면 이 정보가 있죠? 정보에서 바로 이 땅값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바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죠. 내가 있는 토지가 있어요. 내 토지가 개발 제한구로 지정된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네, 토지가 없으니까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굉장히 안 좋아요. 내 지역이 개발 제한구로 지정된다는 정보가 있으면 토지가 바로 떨어지겠죠.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요걸 효율성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정보의 효율성입니다. 정보가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느냐라는 거죠. 정보가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자, 아까 우리 동네 내가 있는 토지에 여기 개발되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바로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개발된다 했는데 정보가 개발된다 가격이 미직 올라가. 확 안 올라가. 그러면 효율성이 낮은 거예요. 아니 선생님 효율성의 정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네. 그래서 이 효율성의 정도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합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약성, 그리고 중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효율적 시장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요거는 어떤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여름에 태울 때 선풍기 트죠? 약, 중, 강. 그거예요. 효율성이 어때요? 약해. 효율성이 중간. 효율성이 세. 요런 느낌. 요걸 나타내는데 효율성을 약하냐, 중간이냐, 강하냐 이런 관점으로 나타나는데 이 효율성은 사실은 정보 효율성을 말하기 때문에 약성은 어떤 정보가 반영되느냐? 과거 정보만 반영이 됩니다. 현재 정보도 반영이 안 돼요. 중강성은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 정보까지 반영되면 강성입니다. 선생님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요. 자, 현재 우리나라는 요 정도 수준이에요. 현재. 그러면 우리가 이거 상상을 한번 해볼 거예요. 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약성을 여러분이 굉장히 이해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관점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관점으로. 자, 우리는 시계를 돌려가지고 한 5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5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50년 전 이 토지에다가 우리 할아버지께서 여기에서 조부님께서 할아버지께서 여기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할아버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으셨고 70평생까지 농사만 지으셨습니다. 이 동네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 전부 다 이 동네 농사를 짓는 분들이에요. 보고 들은 게 농사 짓는 그 삐끼 없었습니다. 그게 맞으겠죠? 이때 이 토지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건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되든 안 되든 나는 농사에 별 상관이 없다라고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이 생각하겠죠? 그러면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거의 안 하겠죠? 현재 이런 정보가 반영이 안 돼요. 현재 개발 정보가 반영되지 않고 과거의 사례, 과거의 살아온 관습만 반영이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과거 정보가 반영된다. 그래서 지금 관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한 50년 정도 전에, 50년은 좀 너무 멀었나? 한 40년 정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농사 짓는 그런 가난한 나라예요.
자동차는커녕 자전거 개우 만드는 나라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코웃음 치겠죠. 이런 발표를 한다고 해서 가격이 바로 반도체 같은 중화 가격이 올라가느냐? 별 차이 없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살아온 관습이 있는 거라. 내가 과거 있던 그것만 반영이 되는 거죠.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느냐? 우리나라가 지금이 아닌 30년, 40년, 50년 전에 우리나라. 그때는 여러분 농사 짓는 토지 위에 도로가 지나가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와닿지가 않아요. 도로 공사를 해도 도로 지나면은 우리 토지에서 뭐 가기 편하게 이렇게 생각밖에 안 하는 거지. 이게 개발될 거라고 깊이 생각하지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옆에 청량을 하고 있어요. 물어봤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도로가 들어온대. 그럼 여러분은 바로 어떻게 하죠? 인터넷 검색해서 뭐로 될 건지 확인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토지 바로 옆에 이 도로 뭐라 그러죠? 도로에 휴게소 바로 인근에 포함될 것 같아. 나는 농사 안 한다 이제. 그렇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지금은 요걸 하는 거지. 지금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5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는 어땠을까? 농사 짓는가? 열심히 하세요. 그 청년한 사람한테 수고하세요. 막걸리 내라서 이런 말 끝이야. 그게 나에게 올 영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과거 정보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과거 생각만 하기 때문에 이게 발표된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와닿지를 못해요. 쉽게 50년 전에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 그런데 현재 아까 말했듯이 그런 이러면 바로 토지값이 떨어집니다. 즉각적 영향을 받겠죠? 그런 지금은 준강세니까 현재 정보까지 영향을 받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쌤, 강성은 있습니까? 강성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토지가 현재 과거에 어떻게 이용되고 현재 뭐가 이용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용되니까 얼마나 이걸 누가 알겠냐고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어디까지요? 준강성까지 존재한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현재 정보까지 반영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말할 게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이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이윤이라는 게 있고요. 초과이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상이윤과 초과이윤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정상이윤은 뭐고 초과이윤은 뭐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제가 중개사 하시는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중개사분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짬남에 가서 커피도 한잔 마시기도 하고, 공짜 커피를 마시려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만나서 이야기도 막 그래요. 또는 중개사 몇 번에 또 가기도 합니다. 제가. 네, 남자 중개사는 잘 안 가요. 농담이고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자주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그 중개사님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분들이 처음에 자격증 따고 못 모르고 오픈했는데 5년, 10년 지나니까 뭔가 보인대. 5년이 지나면 어디가 개발될 거 자기 지역에 개발될 게 보인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역을 자기가 5년, 10년 지켜봤죠. 그냥 우리가 지나면서 지켜보는 게 아니고 그 매매 가격,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 나가는 사람이 누구, 직업군까지 알아요. 아니 중개하는데 이 사람 직업이 뭔지 모르겠냐고. 그렇게 영업하면 안 됩니다.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지구권이 들어오고 어떤 지구권이 나가느냐, 어떤 재산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고 어떤 재산을 가진 사람이 나가느냐,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이 돼요. 이게 경험적으로 축적이 되는 거라. 5년, 10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있는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할 건지 10년 전에 알겠대요. 중개사님. 자, 그렇게 해서 그 중개사님이 이 부동산에 이 지역에 어디가 개발될 거라고 판단해서 거기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토지가 5배 뻥 뛰었습니다. 자, 이익은 정상이윤일까요? 초과이윤일까요? 헷갈리죠? 저는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 대답하고 또 틀려주기를 바래요. 틀리면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제 경험상 제가 옛날 국사 시간에 대답을 너무 큰 소리로 잘했는데 답이 틀렸어. 온 동네들이 다 웃었어. 제가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런 것들이 모이면 됩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틀리게 좀 말해주길 바랍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정상일까요? 초과일까요? 그렇게 생각만 해줘. 요 이유는
정상이윤입니다. 자, 여기에 투자해서 5배를 벌든 또는 본전치기를 하든 100배를 벌든 정상이윤입니다. 왜? 모두에게 동일한 정보가 주어졌는데 내 노력이야. 자,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어떤 사람은 주식으로 겨우 10% 수익을 얻었습니다. 정상이윤이겠죠. 그 어떤 사람은 주식으로 5배 수익을 얻었어요. 이 사람은 이 주식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즉, 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제약회사가 있으면 이 제약회사가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 영업소에 가서 차가 몇 대 들어오고 몇 대가 나중에 매물을 합니다. 1년 동안은. 그렇게 연구해서 이 회사가 될 거라고 판단해서 주식 샀어요. 이 주식이 5배 뛰었습니다. 이거 정상이윤입니다. 그러면 뭐가 초과이윤이냐라는 거죠. 우리 재작년인가 LH 직원들이 어느 지역의 개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서 대출을 안고 투자해가지고 크게 문제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LH 직원들은 이건 우리는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 나쁜 놈의 자식들. 그 정보를 가지고 토지 매입했죠? 시켜버렸죠? 요거는 초과이윤입니다. 자, 구분하시겠다, 그죠? 정보의 차이예요. 즉, 모두에게 동일한 정보가 주어졌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노력해서 이익을 얻었으면 정상이윤이에요. 100배를 보든 1000배를 보든 정상이윤인데 특수한 정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우월한 정보를 얻었어요. 그러면 초과이윤. 구분하셨죠? 자, 이제 정상이윤, 초과이윤 구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배울 건데요. 여기서 정상이윤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초과이윤은 언제나 불가능합니다. 공부할 게 없죠? 이것만 하면. 자, 정상이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러다 나오면 큰일 나는데. 정상이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 같은 시장경제 체제는 정상이윤은 언제나 보장이 됩니다. 정상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나타날 수 없어요. 정상이윤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초과이윤은 불가능한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약성에는 무슨 정보가 반영되어 있죠? 과거. 그러면 투자자들이 무슨 정보를 분석한다고 판단할까요? 과거. 과거만 분석하면 초과이윤이 없어요. 정상이윤 뺏기 없어요. 그런데 이 약성월치 시장에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데 현재 정보를 분석하거나 미래 정보를 분석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은 초과이윤이 있어요. 정보의 우월성 때문에. 이렇게 아시겠죠? 자, 준강성은 현재까지 반영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시장에는 현재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고 투자자도 현재까지 정보를 분석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초과이윤이 당연히 없어요. 정상이윤 삐기 없어요. 그런데 발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초과이윤이 있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LH 직원들은 우리는 모르는 발표되지 않은 미래, 여기가 개발될 거라는 정보를 지들은 알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투자했어. 그게 초과이윤이다. 즉 개발된다는 미래 정보를 안다면 중강성도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강성은 어떻게 하더라도 초과이윤이 없어요. 왜?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왜? 지금 여러분이 암기하고 이해해야 될 거는 요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어려우냐? 굉장히 쉬워요. 어떠냐? 자, 약성을 볼게요. 약성은 정상은 약성은 무슨 정보가 반영된다 그랬죠? 과거까지는 초과이윤이 없다. 과거 넘어가면 초과이윤이 있다. 자, 준강성은 어디까지죠? 현재까지. 현재까지는 초과이윤이 없죠. 현재 넘어가야 초과이윤이 있다. 어쩌면 너무 상식적이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자, 그런데 이 표가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에 딱 들어와 있고 이해 안 되면 문제를 잘 못 풉니다. 어떻게? 약성효율치 시장에서는 미래 정보를 약성효율치 시장에서는 현재 정보를 분석하더라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헷갈리잖아. 헷갈리죠? 금방 했는데 그래요. 왜? 이 표가 완벽하다. 자, 다시 약성효율치 시장에서 현재 정보를 분석하더라도 초과이윤이 없다. 틀렸죠?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중강성효율치 시장에서는 현재 정보를 분석하더라도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는 맞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알 것 같은데 문제는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이게 잘 안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제가 요 단어 할 때 뭐라 하냐? 손가락 짚으면서 하는 거예요.
준강성혈증에서는 현재 정보를 분석하도록 초과인이 없다. 맞네. 네, 미래가야 초과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손가락 짚으면서 하라라고 말을 해요, 제가. 그래서 요 지문을 제가 15쪽에 보시면 표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표가 요거예요. 그 표를 보시면 적을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가 약성의 과거, 중강성의 과거, 현재,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상 이유는 다 동그라미, 초과에는 꽃표.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약성의 현재, 미래는 대 이거 나와 있죠. 그래서 요 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표를 알면 이 쉬운 것이 지문으로 보면 어려워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어디 보느냐? 8번 효율적 시장의 동그라미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약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현재의 시장 가치는 과거 추세를 충분히 반영한 가치이므로 과거 역사적 자료를 분석한다 하더라도 초과인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다. 지문이 많이 복잡해 이거죠. 약성에서는 과거를 분석하더라도 초과 이유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본서 교재는 어떻게 나오느냐? 밑에 더 있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나 미래 정보를 분석한다면 초과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밑에 있을 거야. 근데 요거는 요약이니까 제가 줄여놓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차이죠? 표와 문장의 차이예요. 이야기는 문장이 쉬워요. 그런데 표가 쉬워요. 근데 문제는 문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적절하게 내가 이해를 해놓고 이걸 문장으로 풀을 수 있는 능력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풀리는데 그렇게 잘 안 되면 문제가 잘 안 풀리고 헷갈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강성효율적 읽어볼게요. 시장 분석은 현재의 공표된 정보를 기초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더라도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준강성에서는 현재 정보를 분석하더라도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강성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 공표된 정보는 현재 정보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공개 내부 정보는 미래 정보를 말합니다. 즉 공표된 정보는 현재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 비공개 내부 정보는 미래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시장 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정상 이상의 이윤 밑줄, 정상 이상의 이윤 밑줄. 요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정상 이윤을 넘어가는 걸 뭐라 그러죠? 초과 이윤이라고 말합니다.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그래서 지문을 또 이렇게 꼬는 거라. 초과 이윤 없다고 하면 될 걸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걸 이렇게 내기도 해요. 그래서 지문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암기가 안 된다는 말은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론을 자꾸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라는 개념은 이 개념, 효율적 개념에 이해를 한 다음에 요 표를 자주 보면서 내가 적절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문장을 손을 짚으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요것들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문장에서 해결하는 능력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요게 효율적 시장에 관계되는 건데 한번 더 넘겨볼게요. 자, 한번 더 넘겨보시면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우리 다음 순환에 다룰 거예요. 요거까지 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기초반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지금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1월 달에 다루고 이거는 이번 순환에서는 안 다룰 거예요. 이것들은 굉장히 내용이 좀 쉬운 내용,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쉬운 내용, 암기에 가까운데 암기도 결국 이것도 암기예요. 이것도 암기예요. 그런데 암기지만 다시 이야기하지만 암기는 암기 맞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막 외우면 안 돼요. 그냥 막 외우면 난이도가 낮으면 여러분 풀어요. 그런데 날 높이면 여러분이 헷갈려서 못 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우리가 목표로 삼는 건 뭐냐? 쉬운 난이도는 이래도 저래도 여러분 풀어요. 1년 지나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간 정도 난이도를 풀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이해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해하세요, 개념, 이런 자꾸 개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기하면 굉장히 쉽죠. 저로 바뀌어, 고로 바뀌어, 끝. 이게 쉬운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이걸 자꾸 이게 왜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을 이야기하느냐, 이것도 계속 이런 배경을 자꾸 이야기하느냐라는 것들은 이거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공부하기 좀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했던 걸 1월달에 다시 그대로 붙여세요. 그래서 저거 나 까먹으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다음에 말해줄 테니까 다시.
그래서 이거 잊어먹는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요런 용어를 다루고 있구나라는 배경만 잡으셔도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단을 했다, 그죠? 수요공업 나오는 경제론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론은 줄였지만 시장론의 한 두 가지도 가볍게 맛배기를 한번 다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 빼먹으면 안 됩니다. 빼먹으면 안 돼요. 협박을 해야지. 다음 주에는 이 다음 단은 정책하고 투자론을 일단 위주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